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어제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초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정 연휴를 즐기는 동안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사상 최고치려가 된 뉴욕 증시가 오늘까지 이틀째 급락세인데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45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 또 유럽 증시가 2% 넘게 떨어졌고요. 이 노무라 증권은 우한 폐렴 충격이 과거 사스 사태처럼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오늘 개장하는 국내 증시도 비상입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점, 춘제 수요가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고요. 다만 이제 우한 폐렴의 치사율이 3%입니다. 사스 사태의 9.6%, 메르스의 34.5%보다 높지 않다. 역대 질병 가운데는 이렇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사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사스 사태 당시에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진 바가 있고요. 또 2015년 메르스 발생했던 때 우리나라의 GDP가 0.2%포인트 감소했던 것과 더불어서 당시에는 이 메르스 추경까지 17조 3천억 원 상당의 추경까지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이 금융당국이 긴급 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는데요. 이 우한 폐렴이 이제 지지부진한 우리 경제에 어떤 찬바를 띄워줄지 그리고 이제 불안한 금융시장을 어떻게 좀 잠재울지에 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계도 비상이네요. 기업들은 중국 출장 자제령까지 내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높였습니다.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까지 전세기를 투입해서 지금 입국자를 이제 전수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러자 LG, SK와 같은 중국 우한 내 주재원을 귀국시키는가 하면 출장 자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한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SK종합화학은 현지 주재원 10명 대부분을 귀국시켰고요. 우한 출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런 사태가 확산이 되자 대기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내 임직원들의 중국 지역 전역에 대한 출장 금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우한의 공장을 들인 포스코의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까지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또 현지 출장을 잠시 중단하고 이 밖의 지역으로도 현업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중국 출장이 대부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중단 사태가 좀 오래가지 않을까 촉각을 군데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중국 여행 취소가 계속해서 잇따르니까 중국 노선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항공사들이 또 논의를 하고 있다네요.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도 비상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 단체 관광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호텔 유통가도 비상이고요. 우선 이제 폐렴 확산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중국 여행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에 대해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는 건데요.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이전에 발권한 모든 중국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다음 달 29일까지 출발한 항공편에 대해선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 중국 노선 포함 여정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요.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가 항공사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자산운용사가 펀드 환매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2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26개 펀드에 대해서 오늘자부터 펀드 환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비상장 벤처, 이 BTS, 방탄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마켓 컬리와 같은 비상장 벤처를 투자한 자산운용사인데요. 이번에 환매 중단 규모가 최대 1,8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만도 약 1,3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펜루트가 환매 연기를 검토하게 된 건 가장 큰 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해온 이 TRS 계약 때문인데요. 대형 증권사들이 맺은 계약을 갑자기 이제 회수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나선 증권사들이 지난 주부터 설 연휴 전날 20일 하루 동안에만 266억 원 규모의 증권사 환매 매물이 쏟아져서 결국 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게인데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인한 불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천억 원대 펀드 자산을 보유한 알펜루트 자산운용사, 라임 자산운용 펀드하고 또 같은 방식이라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팽수 시사평론가 김현성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부도가지 마요. 뭐 아니 근데 얼굴이 점점 팽수 같아져요. 내가 봤을 때는. 새해 또 먹어갖고. 그런 구체적인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컬 김태현 이렇게 부를까요 이제 앞으로? 시니컬하죠. 시니컬. 제가 봐도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그 정보 용료 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팍팍팍 문자 보내주세요. 양쪽 이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쓴소리, 달콤한 소리 다 받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기다립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눌러주시고요.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제가 한번 여쭤볼 말이 있는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공포자라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공포자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아직 뚜껑 열지도 않았는데. 제가 비하인드 소식으로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예. 공포자는 건 제가 그렇지. 일단 단어부터 설명해 주세요. 공천을 포기한 자. 공천을 포기 당한 자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말해서. 왜냐면 주체적으로 포기한 거죠. 주체적으로 포기한 거 맞습니까? 근데 지금 포기라는 단어는 그냥 제가 줄임말을 만들기 쉬워서 공포자 이렇게 한 건데. 본인이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저 밖에서. 근데 모른 척하고 그래. 포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브업 영어로 하면 뭔가 막 하고 싶은데 항복 이런 거잖아요. 죽어도 안 돼가지고 항복. 하는 거잖아요. 항복. 네. 그 전제가 네. 막 여의도 쫓아다니고 막 여기 맞아. 찌르고 저기 찌르고 온갖 짓 했는데 안 돼. 포기다. 이게 포기인데 그건 아니지 사실. 그렇지. 난 생각도 안 했으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열심히 뭐 하고 싶어도 오래 노력도 안 했기 왜 때문에. 변명을 해요? 진짜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누구 쫓아다니기를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알기로는 좀 쫓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요? 이번에? 아니, 옛날에. 옛날엔 그랬지. 영입 인사시잖아. 옛날에 우리 그랬지. 영입 인사. 내가 옛날에 뭘 모를 때. 김무성 의원의 퀴즈 아니었습니까?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이렇게 박수 받고 이랬던 것 그래 잠깐 같은데. 나갑니다 지금.
근데 나가요 그냥. 안 하고. 야. 근데 그때 왜 그랬던 거야? 솔직히 청취율 말해봐요. 높아지겠는데. 2016년에 네, 솔직히 말해봐요. 과정을 지금 제가 어때? 그냥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블랭크가 좀 있어야지 사람이. 알았어요. 좋아. 그 원래 그렇게 이제 정치권이 있었던 얘기를 뒷얘기 다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거. 부러운 알았어요. 입이 영입 무겁게? 인사. 그럼. 부러운 영입 인사. 그러니까 부러운. 그때 엄청나게 근데 젊은 모든 피로 사람의 시열됐잖아요. 스스로 날라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정말 나 고마합시다 하면서.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공포자란 말을 왜 만들었냐면 원래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요. 나 그냥 출마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권력이 없거든. 근데 그게 있으면 평론이 제대로 안 돼. 그렇구나. 왜냐면 나는 왼쪽으로 말하고 싶은데 왼쪽으로 말하면 그분이 싫어하실 것 같거든. 그럼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 그분. 그런 걸 원래 다 이렇게 머릿속 생각하면서 말해요? 아니 원래 공천을 기대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당 지도부에 거슬리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찍히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좋아요. 우리 팽수 평론가님도 옛날에 좀 그러셨나요? 포기 당하셨나요? 아니 저는 사실 출마를 했었죠. 어디에? 출마를 한번 했었는데 네. 아무튼 아쉬운 경선에서 아픔을 갖고,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도 했네 뭘. 뭐 행복한 경선을 해야 출마지. 경선 가지고 출마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너무 흥분 상태가 그렇게 하면 계속되고 나도 있지 있습니다. 뭐.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 얘기하기 싫다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김태민 선생 잠깐 계셔보세요. 저 팽수 평론가님. 오디오 끊지 마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아 그냥 뭐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왜요? 과정이. 왜요? 그냥 뭐 저는 좀 이렇게 막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쭉 포기하시려고요? 아 뭐 그건 장담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아직 미련은 있죠, 솔직히 김태현 저요? 변호사님. 저는 그때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재밌다 이거. 되게 재밌어. 근데 너무 쓰려. 마음이 뭐, 쓰려. 네. 2020 뭐 그냥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라. 알았어. 아직 젊으니까. 그럼요. 2020년은 괜찮고 이제 2024년에 한번 노립시다. 젊어요 저는. 좋아요. 그럼 그리고 오늘은 또 저의 대운과 이 운이 좀 이게 맞아야 돼. 이 사이클이 네. 시대의 흐름과 저의 운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데가 있어. 그게 언제래? 2024년이래요? 어쨌든 잘 뭐 있어요. 몰라요? 그럴 때 해야지. 알았어요. 자, 그럼 어쨌든 둘 다 공포자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겠죠? 편하죠 저는. 그렇죠. 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공포자란 한때 정치권에 큰 뜻을 품었지만 지금은 공천을 포기당한 자. 일단 우리 그 김태현 변호 쓰리카 김태현은 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아니, 포기당한 자. 공포장 컨셉을 이거 좀 그래. 어디 가야 되겠다 내가. 자, 기회를 그다음에 해가지고. 김태현 변호사님 그랬고 그다음에 팽수 평론가님은 민주당에서 나갔다가 떨어진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석을 정확히 해주실 건데요. 매도하신.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 못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 오늘 교육 안 받으면 감점이 있다 그래갖고.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출기입니다.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들으시니까 뭔가 감이 오시죠? 공포자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애매한 분들. 이거 키워드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매한 분들이라니 뭐가 애매할까요? 성격이? 아니면 얼굴이 애매할까요? 뭘까요? 정치권이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 몇몇 분의 애매한 인물들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들의 얘기를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애매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우선 첫 번째 인물로는 사실은 민주당의 영입 2호 인사 총망받는 뭐에서 갑자기 요즘 좀 애매해지고 있는 분입니다. 원종건 씨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 남자 원종건 씨. 왜 이분은 제가 말했을까요? 원종건 씨가 지금 언제부터 나네? 어제부터 일종의 미투 거죠? 그러면서 네. 그 전 여자친구라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원종건 씨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쫙 나열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죠? 안 보셨죠? 네. 예, 보면 방송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말을 저희가 언급을 묘사하기가 굉장히 수위가 높아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여자분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하면
범죄성 행위들도 좀 보여요. 범죄성 행위. 진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범죄해야지 미투지. 그냥 젊은 남자 여자가 쟤랑 사귀었는데 사귀었을 때 저한테 조금 못되게 했어요. 저를 찼어요. 이런 걸 가지고 미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범죄가 아니니까. 뭐 유부남도 아니고 총각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성범죄로 좀 보여질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종건 씨가 아마 영입되고 나서 제가 그 원종건 씨 했을걸요. 이 자리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민주당 진짜 잘한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했었어요. 사실 나요. 기억나요. 맞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영입 잘한다.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와서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정말 잘한다 민주당. 이거 자유한국당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높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의도 주변에서 사실은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사실 좀 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위까지는 아닌데 원종건 씨가 뭐 미투가 좀 있다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여의도 주변에서 돌긴 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네. 근데 이번에 그게 툭 터져 나온 거죠. 피해자가.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면서 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우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면 이거 뭔가 음해성 공작일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피해자가 여성분이 자기 사진 그러니까 몸 사진까지 해서 인터넷에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개인의 폭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만약에 나오면 저는 원종건 씨 좀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원종건 씨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영입 인사로 발표되고 난 후에 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여자친구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어떤 글이 올라오면서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영입 인사 중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굉장히 영입 인사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용감하다. 들리고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이제 모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뭐 이 내용과 관련된 당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원종건 씨는 아직 연락을 정확하게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연락을 본인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듣지 못한 것 같고, 다만 이제 한쪽 일방적인 당사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 한쪽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 원종건 씨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출마 문제라든가 영입 2호라는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원종건 씨 얘기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애매한 분들로 제가 추렸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김성태 의원, 그리고 박찬주 영입인사 1호 한국당에 다 애매하네요. 어떤 분 지금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또 임종석 전 실장. 자,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좀 차근차근 얘기해 보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애매한 분들부터 살펴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려서 청와대 퇴직하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번에 내가 부동산을 얻은 수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천 논란이 좀 끊이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직 저 기부 안 했잖아요. 기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기부를 한다 하고 안 하고가 이게 뭐 공천에 요건은 건 아닌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 정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뭐 잘 막겠다. 그러면서 뭐 얼마 전에 그런 아이디어도 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2주택 조정지구 2주택 있는 사람은 뭐 각서 쓰고 그게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내 공천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그걸 걸었잖아요.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여론이 좋지 않은데 전 대변인은 어쨌든 본인이 그러면 내가 불로소득을 얻는 거에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직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모든 주제를 통할하는 총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애매하면 잘라야 됩니다. 왜냐면요. 공포자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사람 그래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전 역대로 선거를 이긴 당이 왜 이겼나를 생각해 보세요. 애매하면 잘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지난 2016년 보실래요? 민주당 왜 이겼어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뭐 진박 논란해가지고 그 온갖 난리친 거 그거 플러스 애매하면 잘랐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성 발언을 많이 했었던
정청래 전 의원 잘랐습니다. 그래요? 이해찬 대표 잘랐습니다. 그런 좀 강한 인물들이죠. 약간 논란에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은 진짜 음첩마속이라고 해서 쳐냈기 때문에 총선 승리가 가능한 거고 2012년 새누리당이 이길 때 다 마찬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당 다 애매하면 쳐내야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전체 판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가 나 총선 불출마한다 이런 게 괜찮다는 거군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뭐 본인 입장에서야 이제 억울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문석균 씨 같은 경우도 일종의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의원들이 현재도 상당하고 뭐 그렇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헌법적으로 예. 봤을 때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본인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기준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김우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억울할 거예요. 네. 뭐 다른 어떤 많은 부동산 몇십 채씩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실제 그것으로 해서 이익을 얻은 의원들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고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우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 되고 나서 이제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본인의 이제 관사를 만들면서 전세장을 빼서 했다라는 게 그 내용 자체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들여다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사를 들어가면서 그 그렇죠. 돈을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전세를 빼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투자 자금을 넣은 거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 검증을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공당으로서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직 당의 검증위를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당에서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검증이 판단 전에 본인이 판단하기를 바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 출신 인사들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거든요. 70명에 이른다는. 그중에서 대부분 이제 유권자들 아니 유명한 사람들 거기 다 있잖아요. 뭐 고민정 대변인이란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인사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넘버원이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왜? 다른 분은 뭐 아직 나온 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잽싸게 잘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어이구 역시 뭐 저기는 청와대 출신도 내로권론 공천을 하겠구나라는 그 인식이 퍼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군산 선거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이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아직 집이 안 팔려서 팔렸대요? 네, 이미 팔렸죠. 그래서 이제 기부한다는. 그러면 기부를 빨리 해야 되겠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돈이 한 푼이 아쉬운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차액이 10억 상당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왜 기부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냥 그 돈으로 편하게 좀 살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그런 의식이 없어서 명예회복이죠. 명예회복. 명예회복. 이게 정치적으로 명예회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시시비를 가고 싶다라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결이죠. 본인은 그러니까 난 이렇게 좀 청렴한 사람이었다. 나의 진위를 알아달라. 그렇죠. 진심을 좀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죠. 여론으로 매도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솔하게 본인이 진심을 다해서 뜻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출마를 하면 당선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체 선거를 봤을 때는 상당한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있죠. 본선에 나가면 김관영 의원이거든요. 그 대항마가? 김관영 의원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당선된다고 다른 호남 지역 거랑은 좀 달라요. 전남과 전북 좀 다르고 군산 쪽이니까. 특히 군산은 지금 경제가 완전 거기 이제 무너져 있기 때문에 GM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들도 있고 김관영 의원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안 들어도. 자 두 번째 정봉주 전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 간단하게 금태섭 의원이 있는 곳에 나가겠다 이러고 이거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 시켜야 돼. 경선 붙이면 안 됩니다. 왜요? 경선 붙이면 정봉주 의원이 이길 수도 있어요. 워낙 지지자가 많죠. 핵심 지지층들이.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정봉주 의원이 지금 그 성희롱 문제 1심 무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공천 안 준 거 말이 안 돼. 1심 무죄니까 어찌 됐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현재 상황에서 1심 무죄니까. 예전 지역구인 노원갑.
간다라고 하면 뭐 막을 명분도 없고 지금 금태섭 의원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금태섭 의원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금태섭 의원이 지금 지난 조국 사태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당 핵심 지지층과 반하는 얘기들, 굳이 얘기하자면 보수 쪽 지지자들과 결이 좀 닿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된 말로 핵심 지지자 찍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야이고 금태섭 공천 날아가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거기획단, 총선기획단 들어갔습니다.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측에서 공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지도부도 아는 거죠. 금태섭 의원 만약에 날리면 중도층 저거 봐 무슨 쟤네는 무슨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이 무슨 예전에 무슨 뭐 일본 메이지 시대에 무슨 십자가 밟기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요? 그런데 조국 그 문제를 들고 강성 지지층을 데리고 있는 정봉주 의원이 여기 와서 경선을 붙으면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금태섭 의원을 이기고 올라온다? 그럼 역시 민주당은 조국 옹호하는 사람들의 당이구나라는 게 퍼지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은 되겠으나 중도의 확장성에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총선에서는요. 특히 민주당은 더 이상 지지층 결집할 것도 없습니다. 뭘 더 결집해요? 너무 결집이 돼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도의 확장성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금태섭 의원은 공천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나 뭐 이렇게 본인의 피선거권 차원에서는 자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크게 보면 대의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약하다.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 명분이 약하죠.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예를 들게 표적 공천처럼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금태섭이라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쳐내겠다 이런 건데 과연 금태섭 의원이 그 정도의 사람이냐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봤을 때는 뭐 그렇진 않고 그리고 왜 정봉주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쉽게 풀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금태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그렇게 건드렸을까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당과 다른 입장을 얘기했고 공수처 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당과 다른 어떤 검경 독립 문제에서도 예를 들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당과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에서 결국은 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굉장히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가라. 왜 민주당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 기획단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떤 당이 품고 가야겠다. 이 정도로 품지 못하면 공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받고 있었으니까 좀 만만히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이걸 제거하겠다. 뭔가 이제 의로운, 정의로운 이렇게 본인 생각을 하겠죠. 좋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KT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 넘겨졌다가 일단 무죄가 1심에서 선고됐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선을 직행해도 될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글쎄 지금 그쪽 지역구 강서 지역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성태 의원 아니면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3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김성태 의원의 강서 갑인지리지역 잘 모르겠네. 근데 그때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 설립한 것 때문에 좀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난 선거까지. 그리고 특히 양천을의 김용태 의원 출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천을과 강서 여기가 갑인지 의원인지 모르겠네. 이 두 지역은 김성태, 김용태 양태니까 거기서 3선씩을 해왔던 거지. 양태니까 된다. 일반 다른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가면 거기를 3선을 할 수가 없는 지역에서 단언하건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고민이 있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은 만약에 거기서 경선 그러니까 제가 전략공천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경선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당에서 노할 명분이 없어요. 1심 무죄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봉주 전 의원이 예전 지역인 노원 갑에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 못 막아요. 명분이 없죠. 1심 무죄인데. 근데 제가 금태섭 의원을 잡으러 가겠다니까 빼야 되는 거라 맞다고 본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맥락에서 보면 김성태 의원도 1심 무죄 받은 상황에서 자기 지역,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험지 중에 험지를 원래대로 가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경선도 안 붙일 명분은 당에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지금 뭐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김용호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현직을 30% 날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30% 안에 김성태 의원 같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우아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용상으로는 사실 딸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내용은. 근데 이제 대가성이 없었다. 뇌물죄를 적용할 만큼 저는 그 기소 자체 죄에 적용한 기소 자체도 사실 좀 이게 공소 자체도 다른 죄를 아마 적용했더라면 유죄가 났을 것 같던 느낌도 들더라. 이건.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 김성태 의원이 자연스럽게 통과돼서 그 후보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어떤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이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어때요? 동대문 나오셔야죠. 동대문 나오시라 그래요. 동대문 나오시라고 하세요? 원래 원 지역구 동대문에 나가서 민병두원하고 싸워야 돼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답이 없어요. 김태호 고향 가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다 저는 컷오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향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30% 현역 의원 이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하면 김성태 의원 이런 수도권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다 험지예요. 지금 강남 빼놓으면 강남 저 빼놓으면 다 험지거든요. 네. 영남에 집중돼야 돼요, 사실은. 깃발 꽂으면 되는데. 여기를 날리고 진짜 참신한 젊은 인재를 갖다 내려야 되는데 현 의원을 날렸더니 전 의원이 온다? 현 의원을 날리니까 전 도지사가 온다? 이게 뭐죠? 이거?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대선 주자급 분들은 수도권을 출마해서 여기서 바람을 일으켜주는 게 맞다. 그리고 아예 좀 유력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조혜진 전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홍준표 의원 자체, 전 의원 자체는 사실 얘기하기가 참 옹삭해요. 더군다나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회의원 했던 곳에 김해을입니다. 아니, 저 봉하마을이 있는. 지금 분위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차라리 김해을로 가서. 그렇죠. 내가 예전 내 지역구 그때는 힘들어 내가 재선했지만 이번에 민홍철은 한번 붙겠다 내가 김해을 가서. 봉하마을 어려운 지역이지만 영남 PK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것도 아니고 원래 군수하셨던 고향 거창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거창 가면은 못 이기죠. 김태훈을 누가 이겨요. 경선 본선 다 그냥 유권자도 많고 거기가.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의원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홍준표 아니지. 아니 저는 동대문 출마하실 것 같아요. 동대문 출마하시면 될까요? 아니 당선 여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유력한 거물급 정치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떻습니까? 출마해야죠. 출마해야 돼 이제? 네, 이제 왜요? 출마해야죠. 본인이 그럼 안 한다 그랬어요. 2달 만에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귀를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당 안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제 강한 데 가서 붙어야죠.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광진에 가서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임종석 씨 전 시장은 출마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떠나서 나가는 타이밍과 들어오는 타이밍이 애매합니다. 뭐가 있을까? 네. 시중에는 온갖 얘기들이 떠도는데 그걸 저희가 이 정선된 공중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나가는 시기와 들어오는 시기가 이게 진짜 본인 말대로 정말 정치의 환멸을 넣고 나갔다가 당에서 부탁하니까 정당 정치 환멸을 느꼈다고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식의 정확하게 어디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어쨌든 본인은 통일에 매진하겠다. 그렇죠. 통일운동.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 본연의 운동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이번에 당 연설로 돌아왔다? 네. 당 연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참 말하기도 애매한데 하여튼 들어가는 시기와 나가는 시기 나갈 때 명분과 들어올 때 명분이 저로서는 조금 납득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열정동도 심판의 기조가 있고 문재인 정부 향후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이런 걸 힘차게 추진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네. 진중권 교수가 지금 민주당 저격하잖아요. 네. 진중권 교수가 임종석 전 실장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뭐냐면
검찰의 힘이 제일 약해질 때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거예요. 그 진중권 교수 글이니까 제가 제 얘기 아니고 어쨌든. 진중권 전 교수의 입을 빌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구나.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비겁하게 뒤로 가지 말고.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 이 얘기를 내가 뭘. 공포자로서 또 나타나는 이상한 애매한 반응 같은데. 경찰 공포자가 있네 보니까. 공포자도 당은 안 무서워하는데 법원하고 방통이 무서워요. 좋아요. 자, 시간 없는데 마지막 한 명만 물어볼게. 꼭 박찬주 전 육군대장 어떻습니까? 공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못된 잘못된 거죠 사실. 그리고 어디 1호 공천 영입 인사로 박찬주 전 장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안 했으면은 저는 그냥 고향에서 경선 붙여도 된다고 봤거든요. 다 부져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근데 그 기자회견 5.18 뭐 이런 발언 때문에 전 빼는 게 맞다고 봐요. 빼는 게 맞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 팽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7호로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 소장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정치 패션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인에게 이미지와 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연아 이미지테크 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부 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표님 소개를 좀 한번 셀프로 부탁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1997년도에 성공하는 사람 표정이 있다라는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표정과 이미지의 중요성을 먼저 이렇게 이슈화 했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허은하 씨 이렇게 영입했잖아요. 네네네. 그 허은하 씨가 제 제자 1호예요. 그렇군요. 1기생, 1999년도에 네네. 1기생으로 저희 아카데미에 와서 이미지 컨설턴트가 됐는데 가서도 참 이 친구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영입돼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다 이런 책을 쓰셔가지고 센세이션을 그때 일으키셨던 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영입인재 허은하 소장을 배출하신 정말 이 이력이 화려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타나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정치인도 사실은 생각보다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스타들이 이미지 메이킹한다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스타들은 저희 고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그 독특한 그 컬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소속사에서 어떤 그 컨셉에 맞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네. 그러나 정치인이 오히려 더 이미지 메이킹이 더 근접하고요. 네. 그 왜 대중성이 대중성이라는 게 좀 다 있지만 그 정치인들에게서 더 그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을 더 찾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미지 메이킹이 1960년 초반에 닉슨과 케네디의 TV 토론회에서 네네. 이미 세계 최초 TV 토론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정치인의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이 부각되면서 대중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예인들보다는 정치인들에게서부터 이미지 메이킹이 더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 닉슨 후보가 사실은 토론을 더 잘했는데 그렇죠. 젊은 이미지, 강력한 외모적인, 이미지로 외모적인 표정과 어필로 몸짓, 케네디가. 패션 이런 거에서 케네디에서 압도적으로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렇죠. 완전 역전해서 닉슨 대통령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자서전에 보면은요. 네. 죽을 때까지도 왜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 외모적인 걸 보고 이렇게 표를 줘서 자기가 이렇게 역전당했다는 걸 굉장히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닉슨이 시대를 못 읽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매체에 사실 그렇게 토론회가 나간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렇죠. 좀 적응이 좀 힘들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140명을 대상으로 네. 이미지 메이킹과 정치 패션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선 그때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짧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제가 이미지 메이킹과 뭐 정치인의 뭐 패션 이런 거였는데요. 그 이미지 메이킹 자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패션과 태도 그리고 이제 스피치, 네.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데요. 네. 주로 주로 이제 그 강의는 뭐 1시간 특강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패션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뉴스화돼가지고 기사들 댓글들을 보니까 네. 무슨 쇼하냐, 외모적인 걸 정치인들이 그거 하냐, 나라 잘되게 해야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하는데, 네네네. 예, 한국의 그 정치인들은 한국을 또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 대열에 있고 네네. 그 국격에 맞는 품위 있는 외모적인 것과 애티튜드 이런 거를 갖추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그 과정이 있었고요. 네네. 예. 그러면 정치인의 이미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좀 그렇게 보죠. 저는 왜냐하면요,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선거 후보자를 알고서 유권자들이 표 찍는 거 아니잖아요. 네. 몰라요. 비춰지는 것으로 뭐 외모적인 거, 표정과 어떤 태도. 그리고 말하는 거. 네. 그런 거 보고 우리는 호감과 비호감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투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딱 그 사람의 인상은 첫인상. 그렇죠? 3초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0.5초 만에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0.5초. 특히 표정, 느낌 이런 거. 뭐 그 시간으로 하겠어요. 아주 빨리 6초까지도. 그게 오래 가나요? 이렇게 한번 탁 박히면 인상이? 그게 이제 그 첫인상이 희석되려면 안 네. 좋은 이미지가 희석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요.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참 좋구나. 결국 그 사람 진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람 내면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첫인상이 왜 그렇게 강조가 되냐면 네. 다음 만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에서 호감을 줘야 다음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데 무슨 외모가 다냐 이렇게 자꾸 폄하하면 안 된다. 예. 그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옛날 뭐 그렇군요.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고. 네네네. 그럼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반응이 어떻든가요? 그 강의를 들으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앞에 앉으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이 뒤에 이제 종로로 나가실 건데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해야 돼요? 하고 네. 강의 중간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클래식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이낙연 전 총리는 클래시컬하게 모든 그 남성 패션의 기본이 클래식이에요. 근데 이제 생소하시죠, 그분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다른 기자분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네. 패션 어렵더라. 하지만 읽겠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지인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네. 너무 재밌고 유익했다. 뭐 이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나를 또 좀 상품화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심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딱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그건 정말 어렵죠. 당연한 네. 건데 진정성이죠. 그래서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 진정성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자기 표현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를 외모와 목소리 이런 그러니까 대화 이런 걸 잘 못해서 네네네. 점수를 깎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컨설팅을 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은 그냥 묻어두고 가요. 당연히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외모와 행동, 그리고 이제 스피치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의식하는 것. 그 의식은요, 가식하고 틀려요.
그 의식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네. 어색하면은 가식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없는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쇼맨십으로 했다면 그것은 거품과 똑같죠.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진정성은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남에게 대중에게 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걸 늘 의식하시면 되고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레이건 대통령을 찾아갔대요. 인사하러. 나한테 득담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당신 집에서 현관에서 나오자마자 카메라가 항상 당신을 찍고 있다 생각하라. 그 뭐예요? 카메라를 의식하다는 것은 대중이 나를 보고 있다. 그건 저도 사실 완벽하게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뭐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건 사실이겠는데 그렇다고 뭐 맨날 옷을 뭐 잘 차려입어야 됩니까? 비싼 옷으로? 그건 아니죠. 전혀. 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요즘은요, 워낙 그 옷 만드는 기술도 발달해서 아주 오히려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엄청 비싼 뭐 명품 재킷 입어도 돼요. 그 핏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네네네. 아니 그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정치인 입으면 안 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입었다면은 대중들은 비호감을 가지죠. 비싼 거 입으면 오히려 그렇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냥 맞춤 정장이나 뭐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소박하게 대중들이 원하는 혹은 그들이 입는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그럼요. 일반 샐러리맨들의 월급으로 입을 수 있는 옷 가격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 그러나 옷 너무 그 어떤 분들은 또 오버한다 그러죠. 너무 싼 옷을 입어서 후줄근해. 너무 싼 옷을 그것도 곤란합니다. 왜? 그것도 안 된다. 정치는 일반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비싸지 않은 걸로 해서 평범한 옷으로 몸에 맞게. 아니, 그래서 살려서. 제가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였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처럼 입으면 안 돼. 황토색, 카키색은 피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사가 네. 났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네. 홍준표 대표는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너무 튀는 옷을 입으세요. 가끔 가다 보면 튀는 옷을 입는다. 패션의 연예인은 모르지만 패션의 기본 법칙이 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라요. 근데 요즘은 좀 개성 있게 하려고 일부러 좀 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액센트를 하는 거죠. 뭐 안경을 빨간색 한다든지, 빨간색 포켓칩을 한다든지, 네네네. 뭐 빨간 단추를 단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정치인으로서 연예인하고 틀리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은 빨간 꽃무늬가 있는 그 공식적인 행사에 나타나셔갖고 그걸 입고 있어요. 빨간 꽃무늬가 있는 자켓 아니면 넥타이? 셔츠를? 네네네네.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폭소 같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꽃무늬 남방을 입고 나타나는데 너무 멋부린 거다? 너무 멋부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투마치라고 그러죠, 투마치.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도 전 지금 장관도, 패션이 너무 예쁜 옷들을 입어요. 그 추미애 의원은 추다르크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추다르크는 예쁜 옷보다는 좀 매니시한 걸로. 셔츠 기스를 이렇게 흰색 올리고 목적으로 단추 한 2개 정도 풀어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단추 2개 풀고. 네, 한 3개 풀어도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3개 풀면 좀 이상하게 보니까 2개가 딱 줘요. 한국에는. 네네. 저기 웨스턴 스타일로는 다 3개 풀어요. 웨스턴에서는 3개 풀고. 그럼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목이 짧은 사람들은 좀 3개 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미묘한 매력도 주고요. 그렇군요. 미묘한 매력이요? 똑똑하면서 미묘한 매력 주면 또 좋지 않아요? 그렇군요. 저 그럼 추미애 장관님은 너무 옷을 여성스럽게 예쁘게 입는다. 로맨틱한 스타일. 추다르크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강한 이미지니까. 그렇죠. 뭐 무슨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화시키려는 이미지는 중화되는 게 아니에요. 언밸런스. 근데 심성이 조금 여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심성 여린 게 여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춰진 이미지는 개인적으로는 뭐 친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결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추다르크의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가깝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킷 이런 거 좀 강한 이미지로 네이비 짙은 회색 이런 어깨도 걸로 조금 갓지게 매니시하게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셔츠 막 로맨틱한 프린트된 거 샤넬 라인, 샤넬 스타일 라인인가 그다음에 실크 소재로 된 그런 옷
이러면 안 된다. 그때도 웃음소리가 났어요. 사실 그 기사화되지는 않았는데. 웃음소리가 났었어요. 네네. 같은 뭐 당적이라고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저는 저기 비포 애프터를 설명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우리 김정숙 여사는요. 인상이 후덕하고 좋죠. 네. 특히 그 웃음, 미소 좋고요. 저는 친근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친근한 좋죠. 근데 이제 패션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도 코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있겠죠. 근데 이제 80점을 주고 싶어요. 80점? 저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갈 때 영분이 이렇게 바지를 입으면 곤란하죠. 공식 석상에서 꽤 바지를 입고요. 또 그 이제 중년 여성으로서 뱃살도 있는데 그런 연한 바지 입으니까 뱃살이 막 드러나 보이고 때로는 좀 조금 민망하다. 요로 있어서 80점이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저는 어떤 정치 성향 전혀 안 떼어요. 네네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대로 분석하는 게 전문가죠. 좋습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은요, 옷 잘 입어요. 옷 잘 입어요? 네, 외국의 정말 글로벌 정치인들 사이에 있어도 결코 빠지지 않는 헤어스타일부터 일단 이미지는 어피어런스니까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여성 정치인의 그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단정한 이미지이면서도 그렇죠. 수트. 뭐 그렇다고 뭐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조금 아니다 이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컨설턴트 저도 이상하게 입을 때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혹시 남성 정치인들 중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신 분도 있습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홍준표. 죄송합니다. 홍준표. 뭐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한기환 대표는 어떻습니까? 한기환 대표는 뚜렷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정한 모범생? 근데 그런 이미지는 사실 당대표로서는 조금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구설에 이제 오르고 있고요. 황 대표가 가장 저는, 내면에 좀 매력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매력으로 느낀 게 어디냐면은, 좀 죄송하지만 그때 삭발했을 때 그 어떤 분이 이 코스염 왜 이렇게 서부 총잡이처럼 되게 얼굴 멋있던데요. 그 개인 취향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단정해요. 단정해서 선이 조금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가 있다. 네, 머리 오히려 이제 삭발하고 나서 지금 기르고 있는 상태 있죠. 요제 좀 더 난 것 같아. 그 전에 그 공무원의 이미지, 고위공직자의 이미지, 이대팔 가르마. 정말 좀 그런 건 너무 진부해 보이고요. 이대팔 가르마는 진부하다. 네, 진부해 보이고, 그렇다고 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클래식한 스타일이긴 한데 황 대표는 카리스마가 약간 좀 더 힘을 좀 일으키는 약간 할 때 지금 헤어스타일이 오히려 짧은 오히려 좀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네. 자, 이미지라는 거는 결국 만들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바로 진정성이잖아요. 그 진정성에 내가 보여지고 내가 들려지는 내 목소리 그런 것으로서 신뢰감을 줘야 되고요. 신뢰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호감을 이제 받게 신뢰감을 되죠. 주고 호감을 줄 수 있는 호감을 얻는다면은 상대로부터 얻고 또 대중들에게 또 그 유권자들에게 얻으면은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윤리죠. 정말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연아 이미지 테크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수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하고요. 시나리오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보건기구 WH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방문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화번호 1339 또는 보건소에 바로 연락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